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현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다. 이것은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수사입니다. 네. 예, 저번에 이제 그 7월 작년 7월에 수사팀이 재편된 이후로 첫 번째 압수수색이 나갔고요. 그 전에 이제 곽상도 의원과 관련한 재판에서 사실은 무죄가 나오면서 국민적인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제 이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몰아치듯이 이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제 허구 사실로 압수수색 받아서 참담하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을 맞는 거죠. 네. 일단 본격적인 수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무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이 불거진 게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압수수색의 시점도 참 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 국회에서 특검법에 관련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특검법을 진행하지 말라는 그런 거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아까도 저기 그 축구 관련된 뉴스가 나왔지만 침대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 끌기,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과연 본격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수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 양재식 전 특검보의 사무실하고 자택도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박영수 특검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혐의점 중에 하나가 그 20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이제 그 대장동 투자하는 핵심 이제 주 사업자로 이제 만들면서 네. 거기에 대한 그 당시 이제 우리금융의 의장이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그 박영수 특검하고 양재식 변호사는 같이 이제 그 법무법인 강남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이고요. 그래서 이 양재식 변호사가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우선 협상자로 우리은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청탁이나 로비 이런 것을 했다라는 그 박영수 특검과 함께 그런 혐의점을 잡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그 박영수 특검한테 이 200억에 대한 그러니까 그 청탁의 대가로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박영수 특검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혐의를 잡아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자료가 있고 뭐 주요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박영수 특검이나 양재식 변호사가 2021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때 소환 조사를 받고는 그리고 나서 또 수사가 흐지부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다가 비로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해놓고 소환 조사까지 해놓고 그 다음부터 흐지부지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 가속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여주기 수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 새롭게 잘하는 수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식 전 특검보 현재 이제 변호사 양재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신의 한 수라는 얘기도 한 분이에요. 좀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박영수 특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진행한 것은 양 변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더라도 200억에 대한 약정을 그 양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영학 회계록에서 녹취록에서 나오고 있는 신의 한 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얘기를 보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접점이 없는 것 아니냐. 즉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양재식 전 변호사가 다 해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됩니까? 근데 그 양재식 변호사 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자문으로 한 2억 정도 대장동 사업에서 보수를 이미 받아 가셨고, 그리고 그 딸이 그 관련한 업체에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미분양 상태에 있는 그 아파트를 저가로 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먼 친척이 분양 대행 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분양 대행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5개 블럭이거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사업인데 5개 블럭에 있는 단지를 하나의 분양 대행 업체가 다 선정해가지고 그 수익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영수 특검이 그 먼 친척의 분양 대행 수익까지도 어찌 보면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개발 사업 그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국 증권이나 그런 쪽에 그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그런 또 준비를 했었다는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식 변호사가 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은행하고 연결되는 거 이것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이권 사업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이런 이제 많은 이권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양재식 변호사 내용 가지고 부정한다 그래서 덮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수뿐만 아니라 딸 그리고 뭐 친척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접점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에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왔던 그 이름이 박영수 특검이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약정을 했다라는 식의 진술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자녀분이 그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뭐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11억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가의 분양을 받았던 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2011년경에 소환 조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경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 난 직후였을 겁니다. 아마 그 무렵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때 소환을 한번 했다고 해서 지금 지금 조사가 과연 본격적인 수사가 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 저는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과 관련한 재판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이제 50억 클럽 수사의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박범계 법무부가 곽상도 의원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기소하면서 공판 유지한 사람들은 누구냐? 박범계 법무부에서 공판 유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분들을 교체를 하면 이게 무슨 봐주기 수사냐, 어떤 수사냐 하면서 또 정무적인 그런 이제 그 소음들이 발생하니까 아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기소도 제대로 안 하고 공판 유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죄 받은 모든 것들의 원천이 바로 그 민주당의 박범계 그 법무부인데 그 네. 박범계 법무부에서 지금 그 이 부실한 공판 유지와 수사를 진행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늑장 수사를 한다라고 비난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공소 제기 단계에서 충분한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잘 했다고 한다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당시 그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를 했던 검사가 과연 그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부합했느냐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검수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뭐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렇게 수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검 추진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 관련된 게 상정이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실규명이 좀 방해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듣겠습니다. 아니 그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는 게 네. 정말 적반하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은 모든 뭐 문재인 정부 이래로 모든 정책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검수완박도 그렇고 뭐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를
재판이나 이 수사라는 게 공소유지라는 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죄의 판결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런 부분에서 공수처장을 판사로 임명해가지고 뭐 제대로 지금 공수처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 검수완박이라 그래가지고 이 수사하면 다 그 고소인들이 하세월 읽고 제대로 수사 안 된다고 다 날리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그 박범계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그 곽상도 수사를 이런 식으로 그 무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서 이제 다시 그 수사가 부실할 것 같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는 게 아니 수사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수사에 부실한 부분이 정말 있었다. 그러면 특검 주장이 명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또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수사해 보고 진짜 부실한 거 있으면 한번 그럼 그때 가서 특검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수사 이제 갓 시작했어요. 뭐 늦었다고 하지만 이제 갓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들을 뭐 저는 오래 걸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켜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문제 있으면 그때 특검 주장을 하면 비로소 민주당의 주장이 진정성을 갖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수사 진행 상황 보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신 말 자체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을 경우에 특검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스스로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혀 수사 의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지금 문재인 정부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꽤 지났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한 지도 꽤 지났고요. 그런데도 이제 와서 지금까지 50억 클럽, 그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런 분들 많은 분 계시죠. 근데 그중에 그 누구도 아직까지 소환 조사,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는지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사안은 어떻게 보면 그 정부와 직접적으로 밀접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서만큼은 특검법이 오히려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아직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아직 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뭐 한두 달 정도 안에 주요적인 상황 수사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결코 오래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도 많이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 또 상대방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대비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충실한 수사를 하지 않고 부실한 수사를 해서 민주당한테 특검의 명분을 준다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봐주고 뭐 의지가 없이 진행하고 능력이 없이 진행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능력을 따지면 도대체 지금 그 현재의 검찰 그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 말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건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판사 출신을 그냥 공수처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앉혀놓은 그런 이제 수사 의지 가지고 과연 이제 그 민주당이 검찰의 현재의 의지와 능력을 감히 편할 수 있는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오늘 뭐 법사위에서도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만약 야당에서 특검을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되면 특검은 야당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특검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렁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러한 특검법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특검을 통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정을 본다면 불과 몇 달 만에 이러한 지금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갑자기 속도를 낸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없지 않나 싶고 지금 오히려 지금까지 나와 있던 사정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스스로 특검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의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오히려
여야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대장동 사업 초반 성남시가 특정 민간업자를 밀어준 정황이 좀 많이 보강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단군 이래 최대의 그 지자체 부패 사건입니다. 이 지금 170쪽 중에 100쪽이 이제 대장동 사업에 있는 배임 혐의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려 거의 5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배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22억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많은 돈을 그 특정한 민간 사업자한테 몰아줬다는 이 혐의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집중해서 반드시 재발하지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을 유지해서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검찰에서도 큰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올해 한 10년 이상 진행된 그런 이제 사실관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또 그 10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의 내용이 이 대장동 사업에 할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검찰의 판단이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포기했다. 그리고 무자본의 민간 사업들이 개발을 용인하는 것이 주요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게 배임 행위 아니겠습니까?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428억에 대한 약정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검찰은 그 부분을 공소장에 전혀 적시하지조차 못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배임 행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과연 있는가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소장만 봤을 때는 그 어디에도 물적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결제 서류,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이죠. 근데 관련자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공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관된 진술인지 여부,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이러한 진술로부터 보여지는지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공소장만 봤을 때는 과연 뭐 일부가 추가되었다고 하죠. 그 부분은 그래도 뭐 정황일 뿐입니다. 물적 증거가 전혀 아니죠. 네. 정황을 추가했다는 부분만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428억 약정 의혹이 빠졌다. 즉 알맹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 428억은 뇌물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배임과 관련한 부분이 아닙니다. 배임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제 지금 그 공소장이 이미 공소장으로 충분히 100쪽에 관련한 그런 이제 설시를 통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소장에는 증거를 원래 넣지 않잖아요. 증거는 이제 공소장은 나오고 공소장 일본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넣지 않고 그 증거는 나중에 이제 제출한 다음에 제출해서 복사받아가면 그때 증거 동의부동의를 따지는 거니까 공소장에 증거가 들어있진 않는 건 그 형사 절차상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8억이나 일부분 또 있지만 이거는 경위사실로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428억은 결국 이제 김만배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계속 추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에 대해서 결국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김만배 씨도 제가 볼 때는 공범으로서 이제 자기가 428억이라는 뇌물죄가 더해질 경우 자신의 그런 어찌 보면 재책이 더 늘어나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게 다른 어떤 증거도 없이 그런 이제 428억을 추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428억에 대한 자백도 결국 하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단계를 노려서 김만배 씨가 지금 어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소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 하나씩 드립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소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특별수행단에서 빠지자 독자 방북을 추진한 정황이 담겼다. 이 부분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안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술을 바꿀 만한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작은 담당자가 그때 귀국을 해서 체포가 되었을 때
자금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처럼 그때 검찰에서는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어차피 진술입니다. 지금 그 당시 구체적으로 그러한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위험한 그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대북 송금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할까? 그런 자체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죠. 모든 진술은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입으로만 나올 뿐이지 이화영 부지사는 그 어떤 동의도 그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즉 이 대북 관련해서는 정황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검찰은? 근데 그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뭐 남욱이든 뭐 이런 사람들 전문 증거라고 계속 이제 그 증명력이 낮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직접 그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의 핸드폰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다라는 게 본인의 진술이니까 이거는 뭐 직접적인 자기가 경험한 증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만 하더라도 그 독자적으로 이제 그 방북을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화영이라는 분은 그 이재명의 공범이냐, 실제로 주범은 이재명이고 공범이 이제 이완영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이완영이 주범인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완영은 자기가 독자적인 그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 관계를 사실은 그 주장해야 되는 이 묘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정황들이 오히려 이완영 씨가 그 자기의 어떤 사실을 자백하는데 좀 중요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그 모 변호사님이 변호인단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이화영 씨 변호인단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상황이고 결국 변호인단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 게 유동규 씨 케이스입니다. 유동규 씨도 이게 변호사인지 날 변호하러 온 변호사인지 아니면 감시하러 온 감시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나서 사실은 유동규 씨의 자백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변호인단 내부에서 이런 이제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는 이화영 씨도 자기가 이제 어떤 모종의 자백을 할 시점이 머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놓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함에 있어가지고 경기도와 어떤 유착 관계가 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엮을 것인가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경기도가 그러한 대북 송금을 통해서 쌍방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반대로 쌍방울이 그러한 대북 송금을 대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중앙부처가 아니죠. 관련해 가지고 대북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쌍방울이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리적으로 아마 꼭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영석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